여당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공천과 관련해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윤한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 공천 유지 결정을 놓고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제2의 당정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순번 관련 친윤계와 친한계 신경전 구도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사천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고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며 한동훈 체제 비대위원 공천과 호남 기반 정치인 배제를 지적한 윤 대통령의 복심 이철규 의원을 사실상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이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정당 득표율 15% 미만 지역 출신을 우대하도록 하는 당원 당규를 언급하며 재검토 필요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호남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의 당선권 박 배치 등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친한동훈 공천 표현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특정인 검증이나 호남 홀대로는 살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누군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증 문제나 호남 인사들의 그 배려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네, 이종섭 조기귀국, 황상무 거취결단 등 한 위원장의 요구에 대한 당정 간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용 불가 방침에도 한 위원장은 중대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후보 등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의 힘을 싣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민심이 심각하다며 살을 내주더라도 상대의 뼈를 끊는 육참골단 결단을 강조했고, 윤희숙 전 의원 역시 나라의 미래와 대통령을 위해서라며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은 잠시 뒤 서울 동작구와 마포구 등 한강벨트 격전지를 찾습니다. 최근 재점화된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을 진화하기 위한 총력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불량품 발언과 함께 추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공천 심사 면접에서 비이재명계 동료 정치인을 비하하는 수박 표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여기에 도덕성 최하점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양 후보와의 경선 패배 뒤 침묵을 이어가던 친문계 전해철 의원은 빈도와 수위, 내용에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양 후보 사퇴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이 같은 요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하가 아닌 한미 FTA 등 정책에 대한 반대라며 앞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후보의 막말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 공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판단할 일이고, 현재로서는 저희로서는 더 이상 선대위에서는 기시 제기된 의견 외에는 추가 논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과 엇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놓고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정당에 힘을 실어야 하지만 정권 심판론 보완제 역할을 할 조국 혁신당에 무작정 거리두기를 할 수도 없는 만큼 전략적 연대 기조가 감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봉주 후보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원 춘천과 원주에 이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금지와 해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부터 정치적 논쟁이나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해 왔는데 예기치 못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해주지 않았다는 공수처 해명을 대통령실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국민에게 거짓말한 모양새가 될까 봐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다른 이유는 없었다며 추가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의혹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형사재판 피고인이 개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정당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하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부산의 강남격인 해운대 갑 지역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지역구 현역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곳이기도 한데요. 해운대 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와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격전을 예고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부산의 부촌으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 갑 지역입니다. 보수 민심이 강한 곳으로 평가받는 곳인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떠난 자리를 두고 여야 접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과거 선거를 살펴보면 보수 성향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더 많았습니다. 3선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기장군과 선거구가 분리되기 전에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17대부터 19대 총선까지 내리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보수 정당이 큰 어려움 없이 수성했던 해운대 갑.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와 만났습니다. 민선 7기 때 처음으로 보수 정당 후보를 꺾고 해운대 구청장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로 토목공학을 전공한 교수라는 강점까지 앞세워 도시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해운대 골목골목을 많이 다녔고 그 결과 어디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운대 구청장의 경험과 도시 전문가의 식견으로 완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의원의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주 후보는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른바 원팀을 이뤄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국적 철학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와 발 맞춰서 또 뜻을 맞춰서 함께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주거, 상업지역이 모두 발달한 해운대갑 지역구에서 가장 최우선 현안은 일기 신도시 재정비. 부족한 일자리와 교통망 문제도 각 후보가 앞다퉈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운대는 청년 유출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3사단 유휴 부지에다가 첨단 복합 연구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고자 합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서라도 신속히 재정비를 하고 이 도시를 문화체육시설이 많고 또 주민들이 걷기도 편하고 쉬기도 편한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밝은 전직 구청장과 대통령 최측근이 맞붙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격전. 인물 대결도 중요하지만 승패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결정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개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으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째인데 교수들이 다음 주 사직서를 내기로 했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한 달이 됐는데 교수들마저 사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온 의대 교수들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하려 하는 모습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걸고 막판 협상을 압박하는 모습이지만 정부 역시 단호한 모습입니다. 앞서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는 25일 일제히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고 부산대병원 교수 등도 자발적인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상태를 고려해 외래 진료 등을 축소,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진료 차질이 더 심해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공보의와 군의관 25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 자격을 갖춘 군의관을 1차 때보다 더 많이 투입해서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군의관이 제대하기 전에 조기에 상급 종합병원에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네, 늘어난 2,000명 의대 정원을 전국 40개 의대에 어떻게 배정하는지에 대한 심의는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내일쯤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배정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2,000명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의 80% 정도 대폭 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대 교수 측은 대화의 장이 열리지 못하고 파국으로 닥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불거진 지난 한 달 동안 병원장들과 의대 교수협의회, 학계 등 의료계와 40차례 정도 소통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언제든 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대화의 장이 열릴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의 상당수가 입대를 준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과대학과 의전원 학생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의대생 5천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인 2,460명이 8월 안에 현역병 입대 신청을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419명은 이미 입대 신청을 마친 상태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8월까지 현역병 입대 신청을 하거나 여름에 있을 의무병 모집에 지원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 차관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아파트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공시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6.45%가 오른 세종이었으며 서울이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은 1.93% 오르는 등 7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노후 도시공간 재생과 주거비용 경감은 물론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언급도 나올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정부하고도 논의하고 또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은 후속 조치들을 또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 공무원들도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용산 스태프들도 주말 없이 지금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해결해 드린다는 그 보람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또 국토부 장관 또 문화체육부 장관도 여기 여러분들의 그 의견들을 많이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민생 토론회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서울 시민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그 위대한 도약의 역사를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업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한강을 품고 있는 서울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곳 영등포는 이웃 구로와 함께 과거 수출 산업의 길을 열어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영등포는 1899년 경인선과 1905년 경부선이 개통한 이후에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1977년 우리가 처음으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을 때 이 지역에서만 11억 달러를 수출할 정도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등포는 과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 트렌드가 변하고 도시 기능이 바뀌면서 원도심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비단 영등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고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의 전체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가 42%에 달하고 이 중에서 사업 여건이 불리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이 87%나 됩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가장 살기 좋은 세계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오사카, 도쿄, 싱가포르에 이어서 아시아의 4위를 차지했고 세계적으로도 6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골고루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주민들께서 서울의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영등포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먼저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시 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도시 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습니까?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 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뉴빌 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 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함께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 잡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 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습니다. 보유세가 약 100.8% 2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또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지역 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4억 원의 집을 가진 중위소득 4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소형 집 한 채 가지고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노인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 대상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하므로
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매우 높았습니다. 잘못된 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려 놨습니다. 정부 출범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이거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일단 한 것이고, 이거는 일시적인 조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많이 덜어드렸습니다. 영등포구의 한 30평대 아파트는 2021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55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2023년에는 328만 원으로 약 220만 원을 줄였습니다. 아울러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 월세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이 부분은 공공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전 월세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10만 호라고 하면은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많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만 5천 원은 주변 시세 90%의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천 원은 저소득층의 주변 시세보다 50에서 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청년들에게 최대한 30만 원을 지원했던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이거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만 원래 해당이 됐었는데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습니다. 지원 금액도 2조 7천억에서 3조 4천억까지 확대했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천억 원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부담 경감 정책과 함께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꼼꼼하게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문화예술 환경이 나은 편입니다만은 950만에 달하는 서울의 인구와 국가 수도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결코 만족스럽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에 격차가 있고 기존의 시설들은 또 노후화되어 있어서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등포구에서 물레동에 추진하는 예술의 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 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심사 진행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하게 리모델링하고 국립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 홍대 일대는 폐화력발전소를 재구성하는 당일리 문화창작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역, 명동, 남산 일대는 구 기무사 수송대 공간을 재구성하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자유센터를 활용하는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하여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물레예술공장은 원래 철공소였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이 동네에 사는 친구 집에 와보면 하루 종일 쇠를 가는 그런 소리를 바로 들은 곳입니다. 이 철공소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적 상상력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서울이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일으킬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인류 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함께 이 서울을 혁신의 도시로, 세계적인 인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들, 문화예술인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주시고 또 정부 정책 추진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올려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과와 배 소매 가격이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과 유통업계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어제 배 10개 가격은 소매 가격은 41,551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8.4% 내렸습니다. 사과 10개 소매 가격은 어제 24,148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1.9%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도매 가격이 여전히 2배가 넘어 여름 핵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아시안컵에서 하극상 논란을 빚었던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네, 이경재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 안고 귀국길에 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강인 선수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과의 몸싸움 이후에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죠. 그만큼 이번 대표팀 합류에도 이강인 선수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 오후에 공항에 도착하면 간단하게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곧바로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아마 짧은 사과 멘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표팀에 합류해서 내일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차갑게 식은 팬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태국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표팀 훈련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오후 4시부터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등 유럽파 선수들이 소속팀 경기를 마치고 뒤늦게 합류하면서 어제는 주로 K리그 선수를 중심으로 훈련을 진행했고요. 오늘 훈련에서 손흥민과 김민재, 황인범 등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어제 훈련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팀 분위기를 하나로 추스르는 게 우선이라며 태국전을 앞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교감하는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고요. 운동장에 일단 나오면 좀 밝고 좀 유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고 전체 선수들이 다 모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네, 때문에 오늘 훈련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우 다른 선수들과 내일 하루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의 몸 상태를 보고 경기 투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재입니다. 이 모습은 지난달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교통사고 현장의 모습입니다. 79살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돌진해서 지나가던 사람과 다른 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당시 모습은 더 아찔합니다. SUV가 도로 중앙 분리대를 모두 부수며 빠르게 내달립니다. 부서진 파편이 인도까지 날아드는데요.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령 운전자의 사고는 바로 지난 주말에도 있었습니다. 강남 구룡터널 인근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아 7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13명이 다쳤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요. 또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반납률이 2% 안팎으로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자체에서 이 일회성의 이 교통카드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원 택시 같은 경우요. 언제든지 택시 불러서 사용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대신 내주는 좀 지속적인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은행에서 좀 더 이윤을 낮게 해준다. 반납한 사이에서 이윤을 낮게 해준다든지 또 각종 물건을 배달시키면 무료로 배달시켜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령 운전자한테 운전면허 반납했더니 운전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이 있어라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유인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럼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일본에서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급발진을 막는 장치가 탑재된 차량을 도입해서 차를 교체하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또 미국과 독일에서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80세가 되면은요 면허를 아예 반납하게끔 만들고,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데는 조건부 면허가 있습니다. 즉 연세가 일정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할 때 운전 상태에 따라서 조건부 면허라는 거죠. 속도를 규제를 한다든지 지역적인 부분들을 규제를 해서 고속도로 운행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또 시간대별로 대낮에만 운전하게 만든다든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오늘 새벽 6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25톤 대형 화물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따르던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 한 대가 뒤집히고 다른 한 대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모래가 쏟아져 5개 차로 가운데 4개 차로가 5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20분쯤 복구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신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집에서 전 부인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때 주가 조작 세력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임창정 씨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임창정 씨는 당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어떤 혐의가 있었던 건지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자신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 휘둘렀고요.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전처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이 이 해당 가해자, 피해자를 추적하던 와중에요. 피의자의 집을 방문해 보니 거기에 전처가 숨진 채 발견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의 시간별로 다시 좀 구성을 해보자면요. 17일 오전 6시쯤 이 피의자 70대 남성은 전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18일 오전 7시 20분쯤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살인 미수 그리고 살인죄 혐의로 현재 지금 구속의 상태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고 구속이 됐습니까? 네, 구속 심사가 진행 중이고요. 일단은 체포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이 남성의 경비원에 대해서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처 사례를 두고는 우발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우발적이라는 주장은 형량을 고려한 걸까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요. 살인죄, 살인 미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좀 참작이 될 만한 동기가 있을 때는 좀 감형을 받게 되고 가중할 만한 그런 좀 비난 동기의 살인일 땐 당연히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우발적이었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조금 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로서 참작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 범죄라고 한다면은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거나 철저하게 도주로를 확인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원한 관계 에 의해서 흉기를 구매하고 그 이후에 어떤 나의 퇴로들을 생각해 놓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면 이 부분은 가중 요소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이런 살인 가해자, 피의자들은 본인이 일단 우발적이었다, 싸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통상적으로는 주장을 하게 되겠지만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먼저 전 부인을 본인은 이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전 부인에 대한 사망 사건이 있고 지금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경비원에 대한 이 살인 미수 사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의 계획적인 어떤 범행 정황들이 있었는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우발적 사례라면 119에 빨리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좀 후송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없었나 봐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섬뜩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타임라인, 시간 순서를 보자면은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일상생활을 어쨌든 이어가다가 당연히 병원을 부른다거나 응급차를 부르는 것도 없었고요. 다음 날 오전에 입원에는 다시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심지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피해자 경비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원한 관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얼굴을 몇 번 본 사이지 어떤 이렇게 흉기가 오고 갈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또 그 다음 사건을 저질렀다는 거죠. 미수에 그쳤지만 이에 준하는 흉기를 가지고 위협을 했다. 그래서 살인 미수에 이르는 이런 사건을 또 연달아 저질렀다는 것은 어떤 범행 동기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더 계획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추가적인 범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건 아닌지 좀 다각도에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직은 이제 조사를 해서 알아낼 부분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일단 전처를 살해를 했고요. 또 경비원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 그렇죠.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뭐 본인이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살인죄의 형량은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10년에서 15년이 나오게 되고 지금 살인 미수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정확한 범행 동기는 좀 추가적으로 조사가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수 임창정 씨 관련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창정 씨가 지금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신분이 이제 피의자 소환 조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피의자로서 소환을 받았습니다. 예. 참고인과 달리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이 사건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G발 증권 폭락 사태, 주가 폭락 사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 작년에 정말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주가를 조작하고자 하는 일당들이요. 대규모, 집단적, 전국적, 조직적인 그런 조직을 이룸으로써요. 주가를 실제로 본인들이 어떤 통정 거래라고 하는데 예. 내가 지정하는 거래에 사고 파는 것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고의적으로 띄웠다가 일시에 폭락하게 만들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네. 피해자들도 정말 많이 있었고요. 이들이 이렇게 해서 7천억 원 상당을 착복한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었는데요. 문제는 임창정 씨도 이와 연관이 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 라더견 일당이라고 저희가 흔히들 칭해졌는데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 주가 조작 혐의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임창정 씨가 이 라더견 일당이 운행하는 그런 투자 모임에 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를 잡고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주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본인은 지금 본인 역시도 이번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30억 원 가량을 투자한 피해자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임창정 씨는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다수의 어떤 이런 행사들에 참여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함께 참여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함께 공모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피해자들을 더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이제 피의자로 소환되어 일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임창정 씨가 최근에 이제 연예계 복귀 타진해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소환이 되기도 했고 최근에 또 다른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게 사실상 어렵게 됐네요. 일단 피의자로 일단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난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예. 이제 임창정 씨는 이제 일관되게 본인은 이번 사건, 이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서 본인 역시도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다. 이런 행동들을 이제 뭐 아는 사이기도 했었고 예. 좀 기분을 좀 좋게 해주고 바람을 잡는 역할로서 갔기 때문에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전후 사정에서 나눴던 대화라던가 아니면 이 라더견 일당들이 이제 골프장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자금을 세탁하는 그런 혐의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자금 세탁에 혹시라도 관여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실제로 임창정 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투자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 상태에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혐의 여부는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차에 쳐서 숨지는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예. 했습니다. 이 치매를 앓고 계셨던 어머님이 정말 극진히 모셔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 그 와중에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네. 이날도 이제 어머님을 챙기러 며느리가 집으로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려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미처 마당에 누워 계셨던 어머님을 보지 못하고 차로 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그 주민들 말에 따르면 7년 동안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돌봐왔고 그러니까 상당히 효보였다라고 평가를 그렇죠. 받고 있고 또 마당에 누워 있었고 어두웠기 때문에 좀 안 보였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앞으로 처벌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차량으로서 어쨌든 치사의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라서 이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했는가, 뭐 그때 어떤 시야가 확보가 얼마나 가능했는지, 과연 이 누워 계신 어머님을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인지 그 주변 상황이나 이런 조사들은 결과에 따라서 이 형량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경영 씨 관련 허경영 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 공중 밀집 추행죄라고 하는데 이 허경영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하늘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신도들이 모여서 뭐 기도도 하고 이들끼리 뭐 치료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허경영 씨가 뭐 에너지 기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다수의 신도들이 모여 있는 와중에 뭐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22명의 어떤 신도들을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중 밀집 추행죄, 그러니까 다수가 몰려 있는 이런 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공중 밀집 추행죄로 고소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 지금 이제 고소인들 먼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가 확인되는데도 허경영 씨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공중 밀집 추행죄. 추행죄. 요거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공중 밀집 추행죄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허경영 씨는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바로는 이 공중 밀집 추행죄가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이냐를 봤을 때 지금 다수가 함께 있는 와중에 내가 어떤 성적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무근이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각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소위 말하는 이 에너지 기치료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각서 같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고소고발을 진행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아두었다고 하고요. 요즘 같으면 사실 누구나 휴대폰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쉽게 촬영이나 영상 녹화도 가능한데 이런 촬영이나 영상 녹화를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사실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해 본다면은 뭔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각서를 썼다고 해서 물론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각서를 받게 된 경위 어떤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여부, 이 다른 신도들 물론 그 상황이 녹화되거나 녹음된 증거가 있다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여러 신도들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혐의 여부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시설 하늘궁이요? 그 여러 논란이 있던데 법적 제재는 불가한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사기죄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현혹해서 만약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행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점들 좀 수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부터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갈 필요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미뤄졌던 혼인이 늘면서 12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줄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4천 건으로 1년 전보다 2천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늘면서 혼인 건수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 건으로 떨어진 뒤 3년째 20만 건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혼인 건수는 지난해 3천 건 늘었지만 내국인은 2천 건이 줄었습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10.2%로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혼인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남자는 30대 초반이 2천 건, 여자는 30대 초반이 4천 건 늘었습니다. 반면 남녀 모두 20대 혼인은 줄었습니다.
20대 후반 남성은 3,000건 가까이, 20대 후반 여성은 3,300건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초원 연령은 남자가 34세로 0.3세, 여자는 31.5세로 0.2세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향후 전망에 대해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부의 정책 등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1년 전보다 800건이 감소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2020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남자는 60세 이상이 19,000건으로 이혼이 가장 많았고 50대 초반과 40대 초반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자는 40대 초반이 1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후반, 50대 초반 순으로 이혼이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혼인 건수가 추세적으로 줄면서 이혼 건수도 동반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물가와 임금 상승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데 그동안 이어온 금융 완화 정책들도 큰 변화를 맞을 걸로 보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폭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구체적인 정책 변동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일본은행은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한 겁니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마이너스 0.1% 단기 정책 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0.1%포인트 올려 단기 금리를 0에서 0.1%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와 함께 자국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상장 주식 펀드 매입, 그리고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면서 국채 시장 금리를 직접 통제하는 수익률 곡선 등 대표적인 금융 정책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이 뭡니까? 네, 일본은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자국 경제가 디프레이션에 빠지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저금리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려왔었는데요. 주된 배경은 일본 기업들의 잇따른 임금 인상 흐름입니다.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 즉 랭고는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48% 높은 5.28%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도요타 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폭이 대폭 수용되면서 이런 흐름이 기업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3.1%로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변경하려면 물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조건이 이미 마련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와 부동산 시장 등에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금리 인상을 급하게 올리는 대신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국 문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자진 사퇴 문제를 놓고서 당정 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 대사의 즉각 귀국, 또 황 수석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도 중대 선거를 앞두고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선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에 대해서 자신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으로 한 차례 충돌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고 선거 폭망한다. 읍참마속,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칼럼을 쓴 양문석 후보의 공천과 정봉주 후보의 사퇴 이후 전략 경선을 치르게 된 강북 을 지역의 경선 방식이 누가 봐도 박용진 의원을 떨어뜨리려는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더 정치도 관련 이슈에 대한 여야 당내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도권 민심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위반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 억울합니다. 황상무서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의 게임입니다. 진실하고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총선 승리는 수도권 승리다.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육참골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민심의 따가움을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당 지도부가. 양문석 후보의 과거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인데요. 이게 건수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언어를 써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멸감을 줄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아직까지 당이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가 최대 관심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종섭 대사 즉시 귀국하라 그랬었고요. 또 황상무 수석 거치 스스로 결단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무슨 발언을 할까 했더니 입장 변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정 갈등 2라운드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보세요? 뭐 지금 이제 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이종섭 대사는요. 예. 공수처가 이제 빨리 소환하면 되잖아요. 예. 빨리 소환하면 이게 빨리 바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들어와 가지고 수사라는데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도 옛날에 셀프 출석했잖아요. 예. 근데 검찰이 수사 안 하고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사가 들어가지고 수사하라는데 계속 안 하고 대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빨리 공수처가 소환해라. 그러면 이게 바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황상무 문제는요. 예. 저도 이게 처음에 야 이런데 이분이 언론 출신인데 설마 뭐 핵칼 들고 MBC를 협박했나? 예. 이런 줄 알았더니 예. 그 해명과 전체 그 문맥을 봤더니 예. 이런 내용이에요. 과거 정권에서 네. 핵칼로 테러도 있었고 예. 김대중 때 세무조사도 있었고 예. 언론사주 구속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일 안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근데 과거에 딱 그 핵칼 테러 그것만 딱 떼가지고 예. 보도하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언론 탄압이 그 예를 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런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를 저는 정확한 정보를 못 받은 게 아닌가. 지금 우리도 저도요. 예. 저도 이게 처음에는 그냥 딱 그 문장만 핵칼 테러만 있으니까 예. 부적절하고 사과하니까. 예.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전체 뜻은 윤석열 정권은 언론 탄압 안 한다. 예.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어제도 안철수 후보도 그랬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오늘 김경진 의원, 윤상현 의원 다 이거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오늘 예. 오전까지도 전 몰랐어요. 오늘 왜 황상무 이분이 상세하게 소명을 안 하니까. 예. 저도 이게 오늘까지는 그분들도 모르는 거 제가 모를 정도 방송을 하루에 뭐 몇 개 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그분들도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체를 모르잖아요. 예. 이제 소명을 받아보니 본인 소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바뀔 것 같습니까? 전체 내용을 알면 예. 윤석열 정권은 언론 탄압 안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더라도 예. 명예는 회복하고 사퇴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생각, 판단을 좀 들으셨는데 장유미 변호사는
이 윤한 갈등 2라운드 다들 이야기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더 거칠어진 제2라운드가 당연하지만 2라운드? 펼쳐질 겁니다. 1라운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격돌이었죠. 예. 그 당시에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섰습니다. 왜냐하면 90도로 폴더 인사하고 제가 언제 사과를 요구했던가요? 라고 완전히 입장을 선회해버렸죠. 예. 근데 지금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예. 총선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지금 이 부분 아까도 정치는 진실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당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 경기에서 지금 후보로서 뛰고 있는 지역을 다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 바닥 민심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요. 아. 그리고 이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연동돼 있습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미래와 결부가 돼 있는 겁니다. 아. 여기서도 본인이 뒤로 물러선다? 그럼 퇴로도 없는 겁니다. 예. 그냥 물러서는 걸로 끝이 나는데 이걸 과연 지금 자당의 후보들이 용인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의 남자로까지 불렸던 이용 의원 같은 경우도 예. 결단이 필요하다고 직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서로 간에 물러설 수 없는 대치 국면이 총선을 앞두고 내관이 될 거다. 그렇군요. 이렇게 윤상현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는데 저 페이스북에도 저렇게 썼어요. 수도권 상황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국민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다. 살을 내주도록 뼈를 취하는 육창골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수습될 것 같습니까? 네, 아마 당으로서는 총선 승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실과는 이해관계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예. 정말 본인의 정권 운영을 정말 철저하게 백업시켜줄 의원들이 있으면 되는 건데요. 예. 국민의힘 입장은 다른 거죠. 그리고 지난 서울 수도권 총선에서 정말 박빙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에서만 이겼지만 표 차이가 그렇게 총합으로 하면 크게 나지 않아요. 네. 정말 누가 조금 더 잘하고 덜 못하냐의 이런 승부인데 여기서 대단히 못한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수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대통령실이 쥐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의 말도 어폐가 있는 게요. 빨리 공수처 수사해라라고 하는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소환이 되죠. 자기 빨리 소환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때 국민의힘 입장은 수사 쇼핑하듯이 받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진 후보, 김경진 전 의원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도왔던 그런 후보인데 이러다가 정말 선거 폭망한다. 최근의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읍참마속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지 기회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지금 현재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의 오늘 인터뷰를 저도 들었는데요. 예. 이렇게 단서를 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읍참마속을 곁에서 지켜봤더니 잘 못하시더라. 아. 그러니까 본인을 도와주고 본인을 예. 지원해줬던 참모들을 그냥 무자르듯이 자르는지 못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미덕일 수도 있지만 네. 단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국면에선 단점으로 작용하겠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본인의 부인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예. 박절하지 못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화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아, 예, 그렇다면 정치의 영역은 인간적인 어떤 이런 뭐 관계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보고 유권자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아, 어떻게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하지? 바로 부르면 조사받겠다고 하는데 비행 예. 시간만 10시간 가까이 되는구나. 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예, 소정 변호사도 지금 최근에 뭐 정치 판세라든 이런 거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경진 후보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수도권 민심이 좋지 않다 다녀보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좀 이제 과학적으로 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예, 세 예. 가지 지지율, 예. 대통령 지지율, 예.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지지율이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예. 예. 그 구체적인 언급할 건 없지만 예.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예. 정당 지지율이 낮은 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정당 지지율도 아직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민주당하고. 예. 근데 왜 후보들은 그럼 이게 상대 후보보다 차이가 많이 날까요? 예. 그럼 이게 본인의 문제는 없을까요? 무조건 이게 이종석, 윤상무 때문이 뭐 황상무 때문일까요? 예. 저는 이제 그래 안 보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뒤지고 있다면 중도나 진보층에서 빠졌는지 예. 아니면 이게 보수층에서 도태우 공천 취소나 아. 장애탄 취소 때문에 빠진 거는 없는지 예.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보수 쪽의 여러 여론도 보고 예. 중도 여론도 보니 무조건 이게 예를 들어
십몇 프로 막 상대국이 뒤지고 있는 게 꼭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고 그 인사 잘못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잘못된 처방이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각 후보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당정 갈등 이슈로 또 불거진 게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문제인데요. 어제 35명 명단을 발표하고 순번도 발표했는데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아주 공개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지금 제가 예. 봐도 이제 문제는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 크게 두 가지만 이제 지적해 보면 예. 하나는 이제 그 호남은 우리 취약 지역이잖아요. 호남 기반 정치인 배려하지 못했다. 거기에 25% 정도를 우선 배려하는 게 당규에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인요한 위원장을 호남 복지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예. 그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죠, 기와. 예. 근데 실제 보면 이게 호남 복지 없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주기한 24번이 사퇴했고 예. 오늘 그 전북에 10명 공천받은 지역구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다시 안정하면 우리 총선 지역구 전체 안 한다. 사퇴한다. 예.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예. 왜 이걸 배려 안 합니까? 호남을 배려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게 반발이 지역구 10명이 다 사퇴하겠다 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바뀔 거로 보는데 이 문제 하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선권 내에 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우파 보수에서 말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아는 게 투쟁가가 저는 김장겸 사장 외에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공개한 공격수들 예. 싸운 이런 분들이 안 보입니다. 어디서 뭐 이름은 딱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과연 문재인 정권 때 뭘 하며 싸웠지? 예. 어느 전선, 어느 전투에서 이게 싸웠지? 이게 없어요. 차라리 조국 혁신당은요. 예. 그래도 이게 검찰에 자기들 말이지만 탄압받아가 이게 투쟁한 사람들 투표를 해가지고 해놨잖아, 배치를. 근데 국민의힘은 투사가 없어요. 위성정당이긴 합니다만 이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의원들 근데 예, 원내 진입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요. 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총리실에서 오늘 배제돼서 빠졌어요. 예. 근데 그 잘못된 게 4급에서 5급으로 징계 먹어서 그강등한 분이 왔어요. 예. 공천 취소됐거든요. 예. 근데 그 외에 노총도 보면 10번이에요. 아. 그것도 이제 대구에 아마 노총인데 한국 노총을 대표하는 분도 아니에요, 노동계. 예. 이런 분들이 그분은 면접도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데 되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바로잡혀져야 된다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장미 변호사는 뭐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공천 논란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 네. 친윤계 핵심으로 뽑히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비례대표 면면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당규에 정해진 겁니다. 85명의 국회의원들이요. 동의해서 호남을 전진 배치하자. 우리가 호남에서 많은 이 유권자들 마음을 못 얻고 있으니까 예. 차라리 비례해서 배려를 해드리자라고 해서 이게 같은 그 국민의힘의 상임위를 다 통과하고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이걸 무용화시켜 버렸습니다. 예. 당연하지만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전북의 인사들은 한 명도 이 25명 명단에 들어갔지도 않았고, 그리고 24번 아주 후순위에 주기한 광주도당 위원장 한 분 정도, 한두 분 정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본인이 이야기했던 혁신 공천이다. 그리고 소수자 배려, 뭔가 이런 컨셉으로 국민들께 비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당내에서부터 잡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천 논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천 프레임을 또 갖다가 씌우고 그러던데요.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천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얘기 같고요. 시스템에 따라 공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 이 사천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이 좀 포함됐다고 보세요? 저도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사적 인연으로 뭐 꼽아 있고 이렇게 사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비로의 최종 도장 찍고 책임자는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호남이 약속대로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청년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여성은 몇 명인지, 장애인은 몇 명인지, 이거는 최종 책임은 한 위원장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저는 잘못됐다. 사람을 이렇게 먼저 정하기 전에 기준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준이 무너지보니 이거는 이제 한 위원장이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례 공천에 실망감이 크다. 후보 등록 전까지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철규 의원이 그랬는데 재공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벌써 이제 이거 이지아 그분은 이제 이거 취소했고요. 취소했고. 그다음에 전부 후보가 한 명도 없거든요. 안 하면 이게 지역구 10명이 다 공천을 반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안 열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호남 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미세 조정, 물론 이제 4년 전처럼 이제 전면적인 조정 어렵더라도 좀 미세 조정, 호남을 이렇게 좀 배려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문제가 있는 분은 좀 이게 배제한다든지, 요 정도 미세 조정 필요하다 봐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특정인 검증 호남을들은 고려할 부분 살필 것이라고 하면서도 친한동훈 공천은 아니다. 표현 납득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철규 의원 주장을 보면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 2번 비례 공천 받았다. 비례 공천을 2번 받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또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마다 그 용해인 이분이 세금 기생충이라고 제가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용해인 기본소득 단독의 그 진보 진영에서는 잘했다고 할 겁니다. 근데 2번 준 걸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김혜지 의원이 저는 의정활도 잘했다 봐요. 근데 2번 주는 선례는 없었습니다. 발언 수를 다른 방법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김혜지 의원이 의정활도 잘했는데 2번 주 선례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 용해인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 말은 이제 그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김혜지 의원을 배려하더라도 저는 비례 2번은 이거는 이제 선례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재공천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다시 재공천을 많이 할까요? 당내 압박이 좀 워낙 크니까 본인이 사천이 아니라고 해서 사천 공천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 그렇게 보고 김예지 의원은 저도 존경하는 의원이시지만요. 장애, 여성을 또 대표하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례 공천의 이 취지가 뭡니까? 뭔가 이 외연을 넓히고 다른 분들께도 기회를 많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대위 체계에 또 인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례 선순위에, 당선권에. 그러면서 본인의 친소관계에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어느 누구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호남 정신과 관련해서 5.18 정신과 관련해서 헌법 전문에 넣는 건 대단히 먼 얘기입니다. 정말 헌법을 개정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구체성을 띠는 거는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지역 의원이라도 내고 한다면 저는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공천 제대로 했습니까? 호남 이사 배려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불만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 이건 또 당규 위반의 성격이 있는데 이걸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공천 재결정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금 전에 저 용해는 뭐 세금 기생충 이거는 제가 한 발언이 아니고 그 개혁신당하고 이제 그 새로운 다른 분이 한 발언을 제가 인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어 선택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다른 분이 한 걸 제가 인용한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 공천 문제에 놓고서 고민이 지금 많아 보이는데요.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공천 유지 입장을 거듭 내비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비명계 중심으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 이어서 박성준 대변인 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경선 자격 부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다수였는데 그냥 뭐 공관위원장이 밀어붙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 비단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그 발언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종합 세트거든요. 정리를 안 해주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민주당의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수 없죠.
정치인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정책적 견해를 말한 부분을 가지고 양문석 후보를 재단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지자와 중도층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된다.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전체적인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고 대세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부응한다고 하면 그 후보는 총선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명분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재공천 관련, 그러니까 재검토? 네. 양문석 후보 같은 건 재검토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당에서 지켜줄 수 없다라고 본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공식적으로는 당에 이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우회적인 표현을 쓴 것 같지만 사실상 공천에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 지도부에서 적기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막말로 재검증. 예. 아마 이 공간위에서도 도덕성 점수가 상당히 낮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간위원도 익명으로 인터뷰를 할 때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경위로 도덕성 점수를 높이 받지 못했는지 그는 최근에도 당에서 사실상 전선을 확실하게 긋는 수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수박 그 용어 사용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또 밝혔나 보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냥 이제 수박이라는 무슨 그런 부분을 좀 동물 이야기 한 것 아니고 식물 이야기 식물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사실 납득되지는 않는 답변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간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 등과 관련한 어떤 비토하는 목소리 물론 부적절합니다. 표현이 과도하죠. 저도 동의가 되지 않지만 다만 이 종전에 문제가 됐던 그런 막말들과 결이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유권자들 눈높이에 한번 맡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현재 당 지도부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재검증하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당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양문석 후보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그 양문석 후보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는 거는 저는 문제 안 삼고 싶어요. 그때가 한미 FTA 체결 관련해서 그 당시에 반대가 심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문화일보나 칼럼을 여러 신문에 썼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비판할 때요. 이재명 씨 이렇게 비판을 안 해요. 이재명 대표가 이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 대표. 노무현 씨가 뭡니까? 이거는 이게 품격의 문제잖아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 씨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사과한 우리 그 반대 진영 국민들을 보고 있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과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수박을 식물이니까 괜찮다? 수박이 반대 진영을 멸칭인데 멸시하는. 근데 그게 동물이면 안 되고 식물이니까 괜찮다? 이 무슨 이게 비논리적인 말이 안 되잖아요. 궤변이잖아요.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공관위원들이 제가 알기로 도덕성 0점 줬다고 기사를 봤는데 민주당이 공관위원들이 0점 줄 정도면 국회 들어오면 국민들도 0점 안 주겠습니까? 어떻게 0점을 주는 후보가 국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비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이요. 조수진 변호사하고 이제 전략 경선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선 룰을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상당히 불리하던데요. 굉장히 어려운 구도 속에서 출발을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일단 여성 신인 가점이 25% 최대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조수진 후보가 25% 플러스. 그리고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득표를 하는 부분에 하위 10% 그 룰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30% 감점을 하면 실질적으로 65% 가까이 득표율을 해야 본선의 티켓을 거머쥐는 겁니다. 지금 나오네. 오늘 저녁에 오늘 6시인가요? 그렇습니다. 오후에 발표한다면서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 허들을 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 세 번째 재도전 아니겠습니까? 당내 경선 거쳤죠. 결선 거쳤죠. 또 이번에 전략 경선까지 다시금 도전을 하는 건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정치인으로서의 뭐랄까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국민들이 이게 당내에서 뭔가 이제 좋지 않은 여건에 처해졌구나라는 게 오히려 정치적인 미래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보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아마 구도적인 어떤 그런 약체인 부분 때문에 이번엔 아마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재성 수석, 전 수석 이야기는 강북을 전략 경선을 보면 누가 봐도 박용진 의원을 떨어뜨리려는 제도다.
그럴 바에는 뭐라고 경선을 하느냐. 네. 바로 전략공천 주면 되는 것 아니냐. 네.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점자가 나오는 게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전례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순천의 예를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처음에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내 경선 과정 중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경선 드러났기 과정 때문에 중이었다? 예, 근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막말이 사후에 다시 재검증이 되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서대문 갑과 같은 7대3, 그러니까 일반 당원 7 그리고 그 강북구 지역의 당원 3의 이 구조로 네. 전략 경선을 하기로 이런 정무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여러 이야기들 나오는데 서정 변호사는 박영진 의원 지금 예, 이게 어떻게 저는 보세요? 예. 차라리 민주당에서 그냥 조수진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는 게 솔직하다 봐요. 지금 도대체 박용진을 몇 번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다시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선 룰로 다시 이게 또 박용진 의원에게 섞어내려는 이런 의도고요. 저는 박용진 의원도 좀 답답합니다. 본인은 이제 바보 노무현처럼 원칙을 간다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면 이런 불공정한 룰은요 수용 안 하고 이게 사퇴했을 거로 봐요. 그래서 저는 바보 박용진이 아니고요. 세답게 그냥 바보.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이런 덜러리를 쓰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원칙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게 박용진 의원의 진짜 참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충원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자산 증식을 위한 저축 상품을 내놓겠다는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품어서 금융상품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자 더불어민주당도 재빨리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거래대금 합계가 10조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들썩이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정책입니다. 또 신규 가상자산 발행을 허가제로 하고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투자보단 예금을 보호하고 근로소득 저축을 장려하는 서민금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지난 1976년 도입돼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해 인기를 끌었던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 이른바 재형저축의 부활을 내걸었습니다.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국민의 재산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근로자 재산 형성이라는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재형저축은 정부 부담이 커지며 사라졌다가 지난 2013년 반짝 도입됐지만 낮은 이자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사회초년생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ETF의 경우 사전 제도화 단계가 복잡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뒤에도 시장 투명화 작업과 거래소의 심사 절차 마련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부과될 금융투자세 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건데 당장 금투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정부 입장과 엇갈립니다. 금투세를 내게 되면은 수익률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또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재형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환영하겠지만 정작 관련 상품을 만들고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은행권이 반대급부로 다른 상품의 대출이자를 올릴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정부가 덜어줄 수도 있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대책입니다. 세제 인센티브가 너무 크게 되면
정부의 그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앞으로는 좀 지속된다는 것을 보면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겨냥해 여야가 내놓은 대표적인 금융공약은 재산 증식 방안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장밋빛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총선 이후 부족한 점을 가다듬어 실행에 나설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박규현입니다. 사과, 금사과.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이거. 피하고 고기하고 다져서 야채하고 이런 거고 요거 이게 당면인데 요게 이제 사람만 싸갖고 가서 구워주세요. 저는 근데 푹 봐서 먹는 것보다 기름에다 튀겨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도 몸에 좋으니까. 6,230원입니다. 아 이게요? 네. 이게 지금 6,200원에 판매가 돼요. 이게 그럼 국민들이 드실 만큼 양은 좀 공급이 되나요? 네. 농가에서?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충분하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 사과를 좋아해서 이게 저 식사하고 나서 그 과일 나오면 딱 사과만 먹거든. 아침에 일어나서도 사과 먹고. 그래서 이게 사과가 좀 귀하다 그런. 나래도 사과를 좀 딴 거로 좀 대체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3월 들어서는 사과값이 약간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당장 황상무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해병대 대원 순직 사건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키더니 이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핵칼 테러 운운하면서 입틀막으로도 모자라서 칼틀막 하는 것입니까?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양문석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방통위원 시절에 KT로부터 네, 양문석 얘기인데 그만하시고 딴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양문석 후보에 대한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괜히 좀 주객이 전도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곧 당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좀 당과 정부가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저 역시도 조금은 다른 일면은 봅니다. 네. 수석의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한은 이 차이는 우리가 반드시 좁혀나가야 할 차이다. 당과 영상 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내려오신대요. 내려오시지 않을까요? 일각에서는 고정발들이 시즌2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한 해석 아니에요? 지나는 상황을 한번 보시죠. 우려하시는 것 같은 갈등 상황이나 의견이 뭐 부딪히거나 이럴 조짐을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이 노출돼 안에 있던 인원이 모두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연건동 서울대 의대 캠퍼스에 있는 의과학관 내부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이 노출돼 건물이 17시간가량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학생과 직원들은 오늘 오전 9시까지 실험실과 업무 공간에 들어가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학교 측은 노출이 확인되자마자 안내 방송을 통해 안에 있던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안전 조치를 끝내 현재는 의과학관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대기 발령된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는 어젯밤 11시 50분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확인 결과 A 경위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과 주먹을 휘두르며 다툰 혐의로 입건돼 대기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의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600mm 방사포병 9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 사격을 통해 무기체계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증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매체에는 초대형 방사포 6발이 발사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일제 사격 후에는 초대형 방사에 의한 목표 상공 설정 고도에서의 공중폭발 모의 시험도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 시점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핵 비확산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Prospect of non-proliferation is no less bleak. Indeed, the DPRK, the world's preeminent proliferator, continues to blatantly violat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What's more, both countries have defended and even enabled dangerous proliferators. That brings me to the DPRK, which continues its unlawful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미 국무부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 시점에 쏜 미사일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These launches, like all other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recent year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pose a threat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북한이 실행 목록에 따라 신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잠수함, 정찰 위성 등의 개발과 실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d a list, they had a to-do list, and they've been developing and testing those capabilities. And so, of course, we're incredibly concerned about all of these developments. 국무부는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공격적인 언사와 도발로 긴장을 높일 가능성은 계속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해고했습니다. 공사 조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 때 외에도 정상 출근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늦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가 34명이었습니다. 공사는 20명을 파면 14명을 해임하고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이탈한 뒤 정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5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23건 가운데 수술 지연 신고가 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89건, 진료 거절이 48건, 입원 지연이 24건 순이었습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최근 허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할 검찰은 어제와 오늘 허 회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PC 측은 허 회장이 검찰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일어난 경남 통영 해상 어선 침몰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영 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 반쯤 수중 수색 중 선체 기관실에서 60대 한국인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시외 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3m 아래 도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성인의 8배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 위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사고 건수는 영유아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가 2.1건, 청소년과 성인이 각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가 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물품은 침대로 사고 원인은 추락이 98.3%에 달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수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지난해 3월 중순 이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매일 역대 최고 1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과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평균 해수면 온도는 전년보다 0.25도씩 올랐는데 이는 지난 20년 동안 오른 온도가 불과 1년 만에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은 비가 모두 그쳤지만 동쪽 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강원 산간에는 비가 점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는데요. 비누는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오락가락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2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최고 3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한데요. 황사가 비구름과 만나면서 흙비로 내릴 수 있으니까요.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사이에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겠고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대전 1도, 광주와 대구는 2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9도, 광주 10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막바지의 꽃샘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전국에 또다시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